제6장 서초동의 장엄한 촛불 십자가.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 2019년 9월 8일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8일 만인 9월 16일 딸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기점으로 가족조사가 시작되었다. 자식을 검찰청에 들여보내는 고통은 글이나 말로 다할 수 없다. 9월 16일 저녁부터 서초동에서 1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가 시작되어 12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나는 장관 재직 중이었기에 집회에 참석할 수는 없었고 언론 보도와 친구, 지인들의 연락을 통해 상황을 알게 되었다. 9월 16일 1차 집회에 이어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5차례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규모가 크지 않아 보도가 거의 되지 않았다. 그런데 9월 21일 6차 집회부터 참가 인원이 수천 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촛불과 함께 정치 검찰 물러나라, 자한당을 수사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 방송인 노정열 씨가 사회를 보았고 참석자들은 내가 진보 집권 플랜 북콘서트에서 부른 홀로 아리랑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노래를 불렀다. 2019년 9월 23일 집 압수수색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었다. 나는 출근한 후였는데 정경심 교수가 놀라서 두려운 목소리로 전화했다. 심신의 건강이 이미 최악이었기에 압수수색을 책임지는 검사에게 아내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일을 참작해 진행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압수수색은 어떠한 방해도 없이 약 1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그 통화는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압수수색을 당하는 시민으로서 한 것이며 주거의 소유자이자 거주자로서의 권리였다. 야당과 언론은 이 통화를 빌미로 내가 압수수색을 막거나 방해한 것처럼 공격했다. 다음 날 대부분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은 이런 기사로 뒤덮였다. 그러나 이들은 검언 유착 사건이 진행되던 2020년 2월에서 4월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와 30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교환했고 한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사이에 200여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 교환이 있었다는 점은 조명하지 않았다. 9월 24일에는 아들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진행되었다. 차분한 성격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받은 모욕감으로 한동안 힘들어했다. 9월 25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등 4대 종단 단체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9월 30일 공동으로 발표된 선언문을 발췌해 소개한다. 우리는 검찰의 과거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도 무시하던 검사들의 아나무인 태도를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른바 논두렁 시계라는 유언비어를 조작, 유포해 끝내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는 검사들이 기고만장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독점된 힘에 취해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의 권력 분산과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정상이 아닙니다.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동원해
먼지떨이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후에도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수사 사실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논두렁식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끝내 끌어내리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선출 권력인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개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검찰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아픔인 세월호 사건과 김학의 성삼납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선출 권력인 검찰을 개혁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핵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국회는 당리당락을 떠나 시대의 과제인 검찰 및 사법개혁을 더욱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권 행사의 절제를 강조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풀뿌리에서 시작된 서초대첩. 이러한 흐름 속에서 9월 28일 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고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모였다. 10월 5일 8차 집회와 10월 12일 9차 집회에서도 100만 명 이상이 운집했다. 주최 단체인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를 서초대첩이라고 불렀다. 엄청난 참여 인원으로 서초동 일대에 전화통화나 인터넷 접속이 일시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언론사에서 드론으로 집회 상황을 촬영해 보도했다. 서초역 사거리 일대를 가득 메운 촛불 집회 인파로 거대한 촛불 십자가가 만들어졌다. 그 장엄한 모습에 울컥했다. 이 고난의 길에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외롭지 않았다. 이 대규모 집회의 기폭제는 9월 23일 집 압수수색이었던 것 같다.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딸의 중학교 2학년 시절 일기장 입수, 기자들의 희희낙낙한 표정 등이 보도되면서 시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검찰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사춘기 소녀의 일기장을 가져간 것일까? 아빠인 나도 보지 않은 딸의 일기장이었다. 딸은 그 안에 적힌 내밀한 심경과 고민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시민들은 폭주하는 검찰의 공포를 느꼈고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든 언론에 분노했다. 검찰 수사의 궁극적 목적이 검찰개혁 무산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감지한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4대 종단 선언문의 선지자적 문제의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서초동 촛불 집회는 박근혜 탄핵 집회와 차이가 있었다. 먼저 이름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참석 권유가 없었다. 집회 현장에도 이들 단체의 깃발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 이들은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로 나에게 비판적이거나 거리를 두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촛불 집회 참석을 결의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현역 의원 중에서 참석한 이는 소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럽게 추이를 보고 있었다.
정의당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지만 참석을 권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초동 촛불 집회를 주최했던 단체는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로 당시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단체였다. 이 단체는 유튜브 시사타파TV 애청자들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자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기 위해 만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모체였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기존의 주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없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하면서 집회를 끌고 갔다. 그리고 여러 진보 유튜버들, 루리앱 정치 유머 게시판 사용자 등 친문재인 온라인 게시판 사용자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했다. 10월 12일 집회에서는 수다맨으로 알려진 개그맨 강성범 씨가 무대에 올라와 연설했다. 조국 일가가 저렇게 저작거리에 내걸리는 걸 보고도 검찰개혁 하겠소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검찰이 수긍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검찰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공연 일정으로 서초동 촛불 집회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2019년 11월 2일 여의도 촛불 집회에 참석한 가수 이승환 씨는 많은 광장에 섰고 집회에 섰지만 오늘은 노래하고 말하기가 다른 때보다 유독 무섭다라고 고백하면서 말했다. 영화나 소설 속 검찰 이미지 때문에 검사들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생각해오긴 했지만 이제는 불신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 이미지 좀 바꾸는 게 어떨까요? 표적 수사, 선택 수사 하지 말고 공정한 수사하고 검찰 개혁을 이뤄내는 그런 이미지 변신, 저희 국민이 원합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에 나온 시민들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며 들고 나온 깃발을 보면 풀뿌리에서 시작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검색관찰위원회, 영장 자동 발매기 연구회, 짜장면 연구회, 떡검 생활연구소, 육성열 이름 빨간 펜으로 쓰기 연합, 기러기 무호흡 촉진위원회, 가슴으로 피눈물 흘리는 엄마 연합, 떡검 바바리 연합, 일기장 변태 퇴치위원회, 요실검 방지협회, 떡검 장모 전국연합, 링거 투떡 조사위원회 등이었다.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들릴지 모르나 시민의 문제의식을 생생히 드러내는 날카로운 풍자였다. 이 집회에는 수도권 시민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었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빌려 서초동으로 집결했다. 내 고향인 부산 등 지방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알려준 바로는 혼자 또는 335 서울행 버스를 타고 참여해서 옆자리 사람들과 버스 안에서 비로소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집회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9월 28일과 10월 5일 페이스북에 촛불 집회를 매도하는 글을 올렸다. 좌파 민변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한 공수처를 검찰개혁이라고 허위 선전하고 재판도 수사도 인민재판식으로 생각하는 저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 9월 28일 조폭들끼리 오늘도 서초동에서 단합대회를 해본들 그것은 마지막 발악일 뿐 청와대에서 앉아있는 사람이나 서초동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허망한 권력 주변의 분화방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참 측은하다. 10월 5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박형준 교수는 2019년 10월 1일 JTBC 뉴스룸 토론에 나와 촛불 집회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고 동원된 것이라는 비난 발언을 했다.
2020년 2월 13일 안철수 당시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진영에 종속되어 스스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동원한 서초동 집회는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이후 최대 규모 집회가 이렇게 매도되었다. 수구 보수 진영이 느끼는 위협감을 반증하는 발언이었다. 이들은 서초동 촛불 집회에 맞서 열린 광화문 태극기 집회와 마음을 함께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문재인 하야 범국민운동 투쟁본부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는 조국 구속, 조국 감옥, 문재인 퇴진, 문재인 탄핵 등의 구호가 나왔다. 시민의 신성한 분노, 언론 보도, 동영상, 친구와 지인들이 보내준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시민들의 구호와 손팻말은 다음과 같았다. 검찰개혁, 조국수호, 우리가 조국이다, 정치검찰 아웃, 근조검찰, 검찰개혁 적폐청산, 정치검찰 물러가라, 자한당을 수사하라, 특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검찰 구태타 국민이 제압한다. 이제는 울지 말자, 이번엔 지켜내자, 우리의 사명이다.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윤석열 깡패 등이었다. 참석자 중에는 조국수호, 우리가 조국이다 등의 구호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다. 이 구호가 싫어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도 있었을 것이다. 검찰개혁이 특정인 조국을 수호하는 것으로 환원될 수 없고 조국이 아니더라도 검찰개혁은 가능하다. 집회 현장에서 조국 수호, 우리가 조국이다를 외친 시민들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구호는 나에 대한 우상화도 개인 숭배도 아니었다. 촛불 시민들은 나의 한계와 흠을 직시하면서도 폭주하는 검찰에 경고하고 검찰개혁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이 구호를 외쳤던 것이다. 시민들은 검찰권의 유례없는 오남용을 보면서 나와 내 가족이 잘못에 비해 과도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개혁되지 않으면 누구든 희생양이 될 수 있기에 함께 비를 맞아주어야겠다, 손을 잡아줘야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에 나섰다. 내가 장관직을 사직한 후 검찰개혁의 바통을 넘겨받은 추미애 장관이 공격을 받을 때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우리가 추미애다 라는 운동을 벌인 것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다. OECD 최고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진 한국 주권자의 의식을 폄훼하면 안 된다. 7차 촛불 집회 이틀 뒤인 9월 30일 한양대 박찬훈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민심에 나타나는 검찰개혁의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확실한 것은 검찰권 남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엔 검찰권이 대한민국 최상의 권력, 대통령을 능가하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무제한의 강제수사 등등은 조국이 아닌 누구에게라도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택적 정의다. 시간이 지난 후 조국의 권리, 그가 되찾은 권리만큼 우리 국민은 안전해진다 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다.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정치 권력, 자본 기득권 권력까지 총체적으로 결합해 조국 사냥의 거대한 포위망이 완성되었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무리한 구속을 해서는 안 되었다. 언론은 허위 과장 보도, 받아쓰기, 속보와 단독 경쟁, 과잉 보도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 모든 불법과 부정이 조국 일가를 대상으로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작동시킨 각 권력의 동기와 동력이 살아있는 한 누구에게나 다시 복제되어 재현될 수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경고한다. 이범호 선생은 희생양 박해와 서초동 십자가에서 같은 취지로 서초동 촛불 집회를 분석했다.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의 저항은 보수 카르텔에 대한 정치적 반격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이상 무고한 희생양이 박해자의 뜻대로 그냥 처형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신성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시민들은 이제 희생양 메커니즘이 박해자들의 의도대로 반복되는 것을 더는 방관하지 않는다. 보수 카르텔에 지목된 누구라도 또 다른 조국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인 중 보수 카르텔이 마음만 먹으면 희생양 메커니즘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우선순위만 있을 뿐이다. 검찰개혁은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 2019년 가을 서초동을 환히 밝힌 촛불 시민의 마음도 같았을 것이다.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조국 수사의 본질, 목적, 동기와 수단의 문제점을 꿰뚫고 있었고 이를 막지 않으면 검, 언, 정, 카르텔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직접적인 경고를 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던 것이다. 9월 28일 7차, 10월 5일 8차 대규모 촛불 집회 소식을 접하면서 이번에는 검찰개혁이 되겠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가 이 정도로 직접 행동에 나서서 의사표시를 한 이상 개혁의 흐름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 촛불 집회를 경험한 나의 소감은 9월 30일 제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인사말에서 표출되었다. 법무 검찰개혁은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법무 검찰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이 3일 만에 1,300건을 넘었습니다.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조국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10월 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나는 서초동 촛불 집회를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 저를 꾸짖으면서도 촛불을 드셨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 맞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더욱 가혹하고 광범하게 전개할지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검찰은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라는 전투에서 일부 승리할지 모르겠으나 검찰개혁이라는 전쟁에서는 패배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할 일은 검찰 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면서 검찰개혁의 대의를 설파하고 청사진을 그려놓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10월 14일 장관을 사직한 후 촛불 집회는 서초동과 여의도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서초동에서 계속 촛불을 드신 분들은 검찰 구태타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여의도로 간 분들은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국회에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 춘장과 생일 케이크. 촛불 집회 현장에는 수많은 야유와 풍자 그림이 등장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을 검찰 춘장, 윤짜장이라고 비하하는 여러 종류의 그림이 주목을 받았다. 춘장은 짜장면에 들어가는 검은색 소스를 말한다. 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알아보았다. 9월 23일 집 압수수색 당시 배달원이 철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보도된 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거실에서 짜장면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붙은 별명이라고 한다. 압수수색 후 확인해보니 이들은 짜장면이 아니라 한식을 먹었다. 문제는
배달해 먹은 음식 종류가 아니었다. 법무부 장관 후보와 그의 가족을 처벌하기 위해 약 100회의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막강한 권력자인 윤 총장에게 풍자로 맞서고자 한 것이 핵심이었다. 총장을 춘장으로 바꾸어 야유함으로써 두려움의 대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로 만든 것이다.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이 관상가에게 던지는 질문을 패러디한 그림도 촛불 집회 현장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이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이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림이다. 윤 총장의 정치 검사로서의 야망, 수구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서의 자기 인식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풍자한 그림이었다. 많은 화백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윤석열 총장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특히 고군, 박건웅, 오금택, 이정헌, 전종원, 최민, 최재용, 화백 등의 작품이 인상적이었다. 그림 한 장에 담긴 힘을 알게 되었다. 검찰 권력의 극악무도함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시민의 모습을 명징하게 형상화한 고군 화백의 그림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박건웅 화백이 그린 선택적 수사, 선택적 보도, 선택적 분노에 대한 통렬하고 날카로운 풍자 그림을 보면서 심화가 풀렸다. 이정헌 화백이 그린 따뜻한 위로와 굳센 연대의 그림을 보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전종원 화백의 코믹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그림을 보면서 절로 미소를 지었다. 검찰개혁 국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에 대한 최재용 화백의 절묘한 캐리커처를 보면서 폭소를 터뜨렸다. 이후 최재용 화백은 나를 소재로 그린 작품들을 표구해 보내셨는데 힘들었던 시기에 이 그림을 보면서 용기를 냈다. 앞으로 주변이 조용해지면 이분들께 연락해 술 한잔 대접하고 싶다. 한편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딸 생일 케이크를 든 나의 뒷모습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한 그림이 많이 사용되었다. 검언정, 카르텔이 집중 공격을 받아 지친 상태에서도 케이크를 사서 귀가하는 모습이 측은했던 것 같다. 이 그림의 원본은 중앙일보 김태호 기자의 사진이다. 2019년 9월 25일 오전 나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했고 오후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저녁 시간에는 시사인과 인터뷰했다. 인터뷰를 마친 후에야 딸의 생일이 어제였다는 걸 알았다. 가족 전체가 경황이 없어 생일 케이크를 나눠 먹지도 못했다. 뒤늦게 케이크를 사들고 귀가했다. 차에서 내리니 뻗치기를 하고 있던 기자들이 몰려들어와 질문을 퍼붓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답변하지 않고 승강기로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 장면을 김태호 기자가 아파트 출입구 보안 유리문 바깥에서 찍어 자정을 넘기자마자 보도한 것이다. 김태호 기자는 자신이 찍은 사진이 촛불 집회에서 널리 사용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리라.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저자 김두일 씨는 분석했다. 원래 사진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당시 파파라치의 관음증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국을 쫓던 기자들 카메라에 우연히 찍힌 뒷모습에 불과했다. 이 사진이 최초 사용된 기사의 내용도 조국 장관에게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런데 기사의 의도와는 달리 시민들에게 조국과 가족에 대한 연민, 검찰에 대한 분노, 나아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로 불붙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의도와 결과가 전혀 다른 사진이었다. 시민들은 언론의 의도를 뒤집어 사진을 활용했다. 이 사진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이후 촛불 집회와 온라인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어깨에 맨 가방과 오른손에 든 케이크에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문구를 넣은 그림들이 널리 퍼졌다. 그런데 2019년 9월 28일 조선일보 강다은 기자는 딸 생일 케이크 든 뒷모습 찍힌 조국, 기획인가 우연인가 라는 기사를 내곤 했다. 실제로 당시 인터넷 야구 커뮤니티인 MLB 파크에
조국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는 뒷모습 사진이 찍혔으면 엄마 소셜미디어와 시너지로 감성 폭발했을 텐데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내가 이 글을 보고 사진에 찍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딸 생일 케이크를 들고 귀가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장관으로서의 과중한 공식 업무 외에도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내가 야구 사이트 글을 보고 있었다는 것인가? 강 기자의 악의적 상상력에 기가 막혔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라는 무학대사의 말이 떠올랐다. 촛불 집회의 상징이 된 사진에 대해 기획서를 유포해 촛불 시민과 나를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이어 2020년 9월 27일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는 이 사진이 2015년 유승민의 빵봉지 사진의 표절 연출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사를 읽고 찾아보니 표절 연출 운운은 2019년 9월 29일자 극우 매체 미디어워치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었다. 이 역시 황당무계했다. 보수 언론은 생일이 하루 지난 후 케이크를 사들고 귀가한 사소한 일을 온갖 방식으로 왜곡하고 공격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워치의 동조화 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진이 기획이나 연출이려면 다음 조건이 맞아야 한다. 나는 중앙일보 기자가 등 뒤에서 사진 찍어 보도할 것을 예상하고 딸 생일보다 하루 늦게 케이크를 사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정도의 예지력은 없는 사람이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28일과 10월 5일 수백만 명이 모인 서초동 촛불 집회를 보고 난 후 나는 사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로 인해 국정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화문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는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중도층 이반이 심각하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특히 민생 경제와 복지 강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다른 과제가 있는데 어떤 과제도 나와 관련된 상황에 가려 힘을 받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웠다. 배우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일을 추진해도 진실성이 전달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경심 교수는 10월 3일과 10월 5일에 이어 10월 8일 소환 조사를 받았고 10월 12일 네 번째 조사도 예정되어 있었다. 장관 업무가 쌓여 있어 수사 대상이 된 가족을 챙길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가족을 돌봐야 할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몇 분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면서 의견을 구했다. 절대 사직 반대 의견과 사직 필요 의견이 팽팽했지만 나는 사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뜨거운 의지가 확인되었기에 내가 사직하더라도 검찰개혁은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10월 8일 국무회의 참석 후 최종적으로 사직 의견을 청와대에 전하고 귀가해 사직의 변을 쓰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피가 배어 들어가는 심정이었다. 법무부 간부들에게는 발표 당일까지 알리지 않았다. 10월 13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다. 이전까지 논의되었던 개혁안을 최종 확정, 발표하는 자리였다. 마치고 귀가해 가족들에게 내일 사직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눈물을 쏟았다. 자식들은 차분한 반응이었다. 10월 14일 사직의 변을 주머니에 넣고 출근한 후 오전에는 내가 직접 검찰개혁 브리핑을 했다. 마지막 공개 일정이었다. 눈물의 작별. 10월 14일 검찰개혁 브리핑을 마치고 난 후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느라 애쓴 간부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더욱 좋은 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들 착잡한 표정이었다. 이임식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사직의 변은 문자로 언론에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왔는데 한 명씩 따로 인사를 왔다. 그중 몇 분은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다가 눈물을 쏟았다. 장관 후보 지명 후 꾹 참고 있던 나도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마음
정말 고마웠다. 사직의 변이 조금 길지만 전문을 옮긴다. 당시 나의 솔직하고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 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제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재개정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어제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 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 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쓰임은 다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 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와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6일 단명 장관의 일이 끝난 것이다. 장관 임명장을 받을 때 문 대통령께 장관직을 오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예상보다 더 빨리 그만두게 된 셈이다. 촛불 시민들께는 참으로 죄송했다. 최악의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했지만 불쏘시개 역할은 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불쏘시개의 불씨는 수백만 시민의 촛불로 옮겨붙었고 이는 꺼질 수 없는 불이 되었다. 게임 개발자로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이란 책을 쓴 김두일 씨는 나를 탱커로 비유했다. 탱커는 전투 중 적군의 집중 공격과 그에 따른 피해를 감내하는 역할이다. 검찰개혁을 이루려는 진영과 막으려는 진영 간의 전쟁이 펼쳐진 조국대전에서 조국이 맡은 역할이 바로 이러한 탱커에 해당한다. 검찰은 역대 최대의 화력을 동원해서 조국 일가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집중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탄생한 후 이 정도로 수사력을 집중해서 누군가를 공격한 사례는 없었다. 무자비한 검찰의 공격이 계속될수록 탱커 조국은 지쳐갔지만 그만큼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욱 높아져만 갔다. 조국은 힘들지만 잘 견뎌냈고 의외로 그 와중에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불타오르게 됐다. 나는 온라인 게임을 잘 모른다. 다만 나의 역할은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위해 일어설 때까지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검찰개혁을 위한 영웅이 아니라 도구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산산조각난 대통령의 희망. 장관 사직 발표 직후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심경을 토로하셨다. 이 역시 전문을 소개한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 과제까지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 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맞춰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장면을 홀로 집무실에서 TV로 보았다. 문 대통령의 심정이 생생히 읽혔다. 문자 그대로 만감이 교차했다. 이유 불문하고 대통령과 당정청에 큰 부담이 되었기에 송구했다. 검찰 조사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너무 죄송했다. 문 대통령이 희망했던 환상적 조합은 산산조각 났다. 대통령도 어찌 예상했겠는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불가론을 펼치면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에 들어갔다. 보수 언론과 야당은 환호하고 응원했다. 내가 장관직에 물러난 이후 검찰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다 라던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통해 수구 보수 진영의 구심점이 된 후 총장직을 사직했다. 10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을 지시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입니다.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혁 방안들이 있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스스로 내놓을 수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대검에서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해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3일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회의와 10월 14일 내가 발표한 검찰개혁 브리핑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를 확실히 실현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끝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했다. 10월 14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사태의 핵심으로 검찰개혁,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 등 3가지를 꼽았다. 나는 검찰개혁을 위해 입각했고 격렬한 대립 속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동력이 형성되었으며 검찰개혁의 기본 틀이 정리되었다. 나와 내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공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공인에 대한 검증 차원의 공격적 보도를 넘어선 악의적, 허위 과장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의 문제점도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었다. 촛불 집회에서도 검찰개혁 이외에 언론개혁이 구호로 나왔고 4.15 총선 이후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세상의 변화는 공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본 조국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조정법안이 통과하기까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가 됐으니 조 전 장관을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겼으면 합니다.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빚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대통령께 이런 말을 들어 마음의 위로가 되었음은 사실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이 공격받을 수 있는 이런 발언은 하지 못하게 담당 비서관들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진솔한 분위기에 속마음을 가감없이 토로하셨을지 모른다.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재판으로 대통령께 어떠한 부담도 드리고 싶지 않다. 이는 오로지 나와 변호인단의 몫이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통령과는 관계없다. 내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술 한 병 들고 퇴임하고 머무르실 양산사저를 조용히 찾아가 큰 정무적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이날 나는 취할지도 모르겠다. 시대정신이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각자에게 배역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내 배역에 충실하기 위해 무대 위에 올라갔다. 그러나 연극은 신의 각본과 달리 진행되었다. 또 한 명의 배우는 자신이 가슴 깊이 모시던 다른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위해 따로 준비한 각본이 있었다. 연극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는 깊은 상처를 입고 무대에서 내려와 퇴장했다. 그 후에도 다른 배우는 무대를 자기 방식으로 주도하며 연기를 계속했다. 36일짜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온전한 평가는 후일 역사가 내릴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내가 사직한 날 김주대 시인이 페이스북에 문인화와 글을 올린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와 김 시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 조국, 당신은 인간이 만든 인간 최고의 악마 조직과 용맹히 싸우다 만신창이가 되어 우리 곁으로 살아서 돌아왔다. 울지 마라. 이것은 인간의 역사, 기록이 사라진 이후까지 기록될 것이다. 당신의 온 가족을 발가벗겨 정육점 고기처럼 걸어놓고 조롱하며 도륙하던 자들은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있으므로 우리의 철저한 목표물이 되었다. 난도질당한 당신의 살점과 피와 눈물이 만져진다. 죽음 같은 숨을 몰아쉬며 내민 손, 그 아픈 전리품을 들고 우리 전부가 백정의 심정으로 최전선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노회찬 대표가 죽어서 간 길을 따라 당신은 절며 살아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몸, 우선 옷부터 입어라. 밥부터 좀 먹어라. 우리는 당신이라는 인간, 당신이라는 인류의 생존한 살과 체온을 안전하게 포위했다. 누구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건드릴 수 없이 되었다. 우선 잠부터 좀 자라.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당신을 불씨처럼 품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사실 활화산이었다. 하루쯤 울어도 좋다. 내일의 내일까지가 우리 것이니까. 하루쯤 통곡해도 무관하다. 당신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오늘까지는 당신의 생활이 좋아서 울자. 당신 투블럭 머리카락 염색 빠진 끝부분 알뜰히 염색하고 샤워하고 상처투성이 심장도 수습하라. 내일은 우리가 백정의 심정으로 최전선이니까. 조국, 당신이 살아서 돌아왔다.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 살아서 돌아왔다. 온 가족을 발가벗겨 정육점 고기처럼 걸어놓고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 라는 구절에서 가슴이 콱 막혔다. 감사한 마음에 연락처를 수소문해 작은 중국집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초면이었으나 동년배인데다가 생각이 비슷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고량주 잔을 기울였다. 상처투성이 심장이 조금 아무는 느낌이었다. 김 시인은 문이나를 액자에 넣어가지고 오셨다. 마음이 흔들릴 때면 나는 이 그림을 보고 마음을 다진다. 2019년 말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후 친구와 선후배들이 마련해준 여러 위로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치기가 돌면 항상 들었던 말이 있다. 내가 죽을까봐 걱정했다. 사라져서 고맙다. 이 말이 나오면 다들 침통한 표정으로 술잔을 비웠다. 제주 4.3 항쟁을 소재로 한 장편 서사시 한라산으로 유명한 고교 선배 이산화 시인은 대취해서 토로했다. 나는 못 견디고 자살했을 것 같다.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으로 법무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F 케네디를 언급하면서 민권을 중심에 놓고 일하는 법무장관이 되라 라고 당부했던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로버트 케네디는 암살되었지만 조국은 살아남았다. 그러면 되었다. 장관직을 그만두고 내려온 후 건국대 이종필 교수의 글을 접했다. 가슴 찡하게 감사했다. 공권력과 언론이 합세해 이렇게 한 가족을 몰아붙이면 누군가는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검찰과 언론은 이미 전과가 있는 공범 관계가 아니던가.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10년 전에 노무현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꼭 지키겠다고 다짐한 것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싶었다. 검찰개혁이니 적폐청산이니 하는 거창한 구호는 솔직히 뒷전이었다. 그냥 잠적허만 있으면 또 누군가 죽어나가겠구나. 내 한 목소리라도 보태서 사람을 살리자는 절박함이 훨씬 컸다. 내가 외친 조국 수호는 장관으로서의 조국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한 생물학적 인간으로서의 조국을 지키자는 말이었다. 서초동에는 그런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많았다. 내 사건의 수사가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가 내리는 결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희망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도륙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고통은 엄청났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생환, 그것이면 좋겠다. 장관을 사직하고 나까지 기소당한 2020년 초 어느 날 홀로 서초역 사거리에서 누에다리가 있는 언덕까지 걸어 올라갔다.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떠올리며 언덕 위에 서서 예수의 전당 쪽을 바라보았다. 차갑게 불어오는 우면산 바람을 한동안 맞으며 촛불 시민들을 생각했다. 장작에 불을 붙이는 데 쓰다가 사그라진 불쏘시개이지만 불씨 하나만 남아있으면 족하다. 이 불씨 하나를 꺼뜨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주어진 삶을 살 것이다. 감사합니다.